다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한 만 년쯤 전이죠. 인류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빙하가 물러가고 숲이 막 우거지면서 생존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시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농경의 발견,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정신세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미르치아 엘리아드의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이었죠. 맞아요. 수렵 채집에서 농경 정착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이나 신화, 종교, 의례, 또 삶의 의미까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뒤흔들렸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여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그 빙하기가 끝나가던 기원전 한 8천년경 유럽부터 시작해보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술록 같은 큰 동물들은 북쪽으로 가버리고 툰드라는 숲으로 변하고요. 유럽 수렵민들한테는 정말 큰 위기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네, 그 사냥감이 줄어드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호숫가나 아니면 바닷가 쪽으로 옮겨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작은 동물을 사냥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 거죠. 아하, 이게 바로 그 중석기 문화인데 사실 서유럽 쪽만 보면 구석기 후기에 비해서 유물들이 약간은 좀 빈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같은 시기에 서남아시아,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동물 길들이기라던가 원시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유럽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군요. 그럼 유럽 중석기 사람들의 어떤 종교 생활 같은 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좀 흥미로운 단서들이 발견됐다고요? 특히 그 슈텔머 연못 이야기, 그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그 함부르크 근처에 슈텔모어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서 뱃속에다가 돌멩이를 채운 술록 사체들이 발견됐어요. 뱃속에 돌멩이를요? 좀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루스트 같은 학자들은 이걸 뭐랄까, 동물의 수호신에게 바친 첫 수학 제물, 일종의 감사 제물 이런 걸로 해석을 했죠. 음. 물론 이제 에스키모들이 고기를 저장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실용적인 설명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물에 제물을 바치는 관습은 사실 시대나 지역을 넘어서 굉장히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슈텔모어는 당시에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나무 화살이나 뼈도구 같은 것들이 한 5천 년 이상 차이 나는 후대의 청동기나 철기 시대 유물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물로서의 성격이요. 와, 5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네, 이런 걸 보면 이 신성한 장소와 특정 의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그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그 술록 두개골이 얹힌 소나무 기둥도 발견되었다고요? 그것도 뭔가 의례의 흔적이겠죠? 네, 마린거라는 학자는 술로고기를 먹고 나서 그 머리를 신에게 바친 의례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술적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스페인 동부의 동굴벽화가 또 재미있어요. 아, 벽화요? 어떻게 다른가요? 구석기 후기에 그 사실적인 그림들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아주 간략화된 사람 형상이나 동물 그리고 점 이런 기하학적인 기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좀 추상적으로 변했네요. 이 그림들이 마스다젤 문화의 그 채색된 조약돌이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 조약돌은 뭐였을까요? 아, 네. 오버마이어라는 학자가 그렇게 봤죠. 마스다젤 문화는 이제 중석기 시대 프랑스 남부 지역 문화인데요. 여기서 발견된 채색 조약돌들을 종종 호주 원주민들의 추룽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추른가요? 네, 추룽가는 조상의 어떤 영적인 몸, 이걸 상징하는 성물이에요. 평소에는 동굴 같은 데 숨겨두었다가 성인식 같은 아주 중요한 의례 때 젊은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의 몸이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와, 그럼 그 마스타젤 조약돌도 혹시 그런 조상 숭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같다고 단정하기엔 좀 어렵지만 종교적으로 중요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비르동굴에서는 이런 조약돌들이 일부러 깨뜨려진 채로 발견됐어요. 일부러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돌에 깃든 어떤 주술 종교적인 힘을 파괴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추측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동굴벽화가 그려진 장소나 그 조약돌이나 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의미를 지녔던 공간이고 물건이었던 겁니다. 다만 그 기하학적인 기호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이건 아직 좀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조상숭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혹시 그 빙하기 수련민들의 낙원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건 말인 거의 생각인데요. 왜 구석기 시대에는 조상숭배 흔적이 별로 안 보이다가 중석기 시대에 와서 이게 중요해졌을까? 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거죠. 심지어 호주의 혼주인 신화 같은 걸 보면 사냥감이 아주 풍부하고 선악 구분도 없고 갈등도 없던 그런 황금시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그 시절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고요. 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잃어버린 풍요의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어떤 조상 숭배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수련민들의 정신세계가 농경시대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냥 기술이나 상징 같은 것들은 군사 조직, 전쟁, 또 귀족 문화 이런 데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늑대 같은 맹수를 조상으로 삼는 민족들, 인도 유럽이나 투르크 몽골 쪽 이야기도 있고 전사들이 의례적으로 맹수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아, 맹수의 공격성을 모방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냥 자체가 영토 정복, 그 아이슬란드 정착 신화에 나오는 란드나마처럼 땅을 차지하는 행위의 어떤 신화적인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유혈 희생제의 같은 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수렵 시대의 사냥 행위를 종교적으로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정말 오래갔네요. 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수렵 생활의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현대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여전히 사냥꾼으로 여기는 부족,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대사나족 같은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요. 사냥꾼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옮겨서 농경이 시작되는 서남아시아,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투프 문화 사람들이 중요했다고 하셨죠? 네, 기원전 한 1만 년경인데요. 이 나투프 사람들은 동굴뿐만 아니라 야외에 옴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야생곡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낫 모양의 석기로 그걸 걷어서 절구에 빻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농경은 아니지만 중요한 진전이네요. 그렇죠. 식량 확보 방식이 아주 큰 변화였죠. 동물 사육도 이때쯤 시작된 걸로 보고요. 양, 염소, 돼지, 개 이런 순서로 길들여진 것 같아요. 나트포 예술은 유럽 중석기하고는 좀 다르게 자연주의적인데요. 동물상이나 좀 에로틱한 느낌의 인물상 같은 데서 주술 종교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매장 방식 중에서 특히 두개골만 따로 묻는 풍습,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왜 하필 머리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엘리아데는 고대인들이 머리, 특히 그 뇌를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봐요. 우리가 꿈을 꾸거나 아니면 황홀경 체험 같은 걸 통해서 육체랑 분리되는 나를 경험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가 뇌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머리를 좀 특별하게 다뤘는데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적이나 재물의 뇌를 먹어서 그 힘을 흡수하려는 것. 다른 하나는 두개골 자체를 잘 보존하면서 숭배하는 겁니다. 예리코에서 발견된 그 두개골들 있잖아요. 석회로 얼굴 형태를 복원하고 조개 껍질로 눈까지 만들었던 거요. 그건 후자의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죽은 조상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생생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시도였을 겁니다. 흥미롭네요.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 도구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종교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죠. 네, 중석기 시대에는 활이나 그물, 배같이 아주 혁신적인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아데는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했다고 봤어요. 과정 자체요? 네, 돌을 쪼고 가죽을 깁고 나무를 엮고 이렇게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걸 변형시키는 경험이 세상에 숨겨진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하고 또 사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상상력을 키웠다는 거죠. 노동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렇죠. 노동의 세계 자체가 신성한 의미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신화에 나오는 많은 모티프들이 사실은 이미 이 석기 시대에 발견된 것들의 변주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농경,
신석기 혁명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혁명이라기보다는 좀 점진적인 변화였다고요? 네, 고든 차일드가 말한 신석기 혁명이라는 용어가 워낙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는 기원전 한 9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집단 거주지가 농경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곡물 재배, 그러니까 서남아시아나 중앙아메리카 같은 곳에서의 곡물 재배와 동물 사육이 토기 제작보다도 오히려 앞섰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나 아메리카 열대 지역에서는 마니옥 같은 알뿌리 식물 재배가 먼저 발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태국의 유령의 동굴이라는 곳에서는 기원전 9000년경에 이미 재배된 콩 종류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어느 쪽이 먼저였든 간에 농경의 시작은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겠죠? 아, 그럼요.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서 정착 생활이 더 확고해지고 인구도 늘어났겠죠. 또 파종이나 수확 시기를 계획해야 하니까 더 정교한 시간 계산법, 천문 관찰 같은 게 필요해졌을 거고요. 노동 방식도 바뀌었을 텐데 특히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인데요. 엘리아데는 이 농경이라는 게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실존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게 수렵 채집민들의 정신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치의 전환을 일으켰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농경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들을 보면 그 변화를 잘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 그 하이누벨리 유형하고 프로메테우스 유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이누벨레 유형은 주로 이제 알뿌리 식물을 재배하던 문화권 신화에서 보이는데요. 어떤 신적인 존재, 예를 들면 세람섬의 하이누벨레 요신 같은 존재가 살해되고 그 매장된 몸에서 식용식물이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살해된 몸에서요? 네, 여기서 핵심은 창조적인 죽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죽음이 오히려 생명과 식량, 그리고 사회 질서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신공양이라든지 심지어 식인풍습 같은 의례가 이 신화와 연결되면서 생존과 풍요를 위해서는 살해가 필요하다는 관념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동물의 복수를 두려워했던 수련민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렇군요. 그럼 프로메테우스 유형은요? 프로메테우스 유형은 주로 곡물 재배 문화권 신화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문화 영웅이 신들의 세계에서 몰래 곡식 씨앗을 훔쳐와서 인간에게 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신성한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도전이나 위반, 이 핵심 모티프가 되죠. 물론 실제로는 이 두 유형이 막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농작물의 기원 자체가 아주 신성하게 여겨졌다는 거고요. 종종 신들의 성스러운 결혼, 즉 히에로감이라든가 아니면 죽음과 부활 같은 아주 극적인 사건들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어떤 신성한 힘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여겨졌던 거죠. 아, 농경이 시작되면서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식물 재배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지의 풍요로움하고 여성의 생식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또 풍요를 보장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여겨진 거죠. 땅 자체가 여성으로 인격화되기도 했고요. 어머니 돼지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리그 베다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그런 생각처럼 삶과 죽음 모두가 대지와 연결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남성신 없이 여신 혼자서 생명을 낳는다는 그런 처녀생식 관념의 흔적도 헤라 신화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와, 여성, 돼지, 달의 주기, 그리고 씨앗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으로 이해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삶 역시 이 식물의 드라마, 즉 탄생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순환의 일부로 포함된 거죠. 인생은 들판의 풀과 같다,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이런 순환적인 세계관은 일종의 우주적 종교 체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주적 종교요. 네. 우주 전체가 매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유기체로 여겨졌고 우주목이나 세계의 산 같은 상징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축, 엑시스 문디 역할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실제나 불멸 같은 개념은 종종 이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나 샘물 같은 것과 연결되었죠. 아, 그래서 새해맞이 축제가 춘대서 창조 신화를 재현하는 의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매년 우주를 의례적으로 다시 창조함으로써 시간 때문에 낡고 닳는 것을 극복하고 생명력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주기적인 갱신관념하고 순환적인 시간관은 나중에 인도 철학의 유가 사상이나 윤회 사상 또는 근동 지역의 종말론이나 메시아 사상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겠네요. 정착 생활을 하니까요. 아, 그렇죠. 수렵채집민들에게는 온 세상이 다 집이었다면 농경민들에게 진짜 세계, 의미 있는 세계는 바로 자신들이 사는 집, 마을, 경작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 예를 들면 제단이나 성소 같은 게 있었죠. 집 자체가 우주의 축소판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요? 네, 이마고 문디라고 하죠. 예를 들어 중국 신석기 시대의 원형 가옥이나 몽골의 유르트 같은 걸 보면 중앙에 기둥이 있고 지붕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세계의 축과 하늘로 통하는 문을 상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 안에서 남녀 공간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두 그룹이 의례적으로 막 대립하는 모습 같은 것도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같은 어떤 우주적인 이원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대립과 경쟁이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석기 시대의 종교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유적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워낙 많아서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좀 핵심적인 특징들만 짚어주신다면요. 네, 몇 군데만 아주 간략하게 보면요. 우선 예리코는 토기가 없던 시절에도 성벽과 거대한 탑을 갖춘 아주 오래된 도시 유적인데요. 여기서 발견된 얼굴을 복원한 두개골들, 이게 조상 숭배의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작은 여신상이나 동물상, 신전으로 추정되는 건물들도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차탈 후육하고 하칠라르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십 개의 성소가 발견됐어요. 다양한 모습의 여신상, 그러니까 젊은 여성, 출산하는 모습, 또 맹금류와 함께 있는 노파 모습까지, 그리고 황소와 관련된 남신 숭배 흔적도 뚜렷하고요. 성소 벽화도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벽화 내용이 아주 다양해요. 거대한 여신 부조도 있고 황소 머리를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심지어 독수리가 목 없는 시신을 쫓는 듯한 좀 수수께끼 같은 장면도 있어서 당시에 매우 복잡한 신화와 의례 체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들어보니 여신 숭배가 굉장히 주류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이후 시대인 텔 할라프 문화 같은 경우는 남신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비둘기와 함께 있거나 가슴을 크게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여신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시작된 우바이드 문화로 가면 부가 축적되면서 거대한 사원, 그러니까 후대의 지구라트의 초기 형태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신관으로 보이는 인물상 같은 것도 나타나서 좀 더 체계화된 종교 조직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진 이런 고고학 자료만으로는 신석기 종교의 그 풍부함과 복잡성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마리아 진부타스가 고대 유럽 문명이라고 불렀던 발칸반도 지역 문화 같은 경우는요. 상형물자가 새겨진 인장이라든지 아주 정교한 신상이나 제기들이 발견되면서 독자적인 문명과 종교 시스템의 증거는 풍부한데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신석기 시대의 믿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후대의 농민 문화 속에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점이겠죠. 아,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이집트 농부가 수천 년 전 무덤 벽화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리단을 묶었다거나 발칸 지역의 장례 음식인 콜리바가 고대 그리스의 콜리바를 거쳐서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갖는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 그렇죠. 와, 민속학자인 레오폴트 슈미트 같은 분의 연구를 보면 20세기 유럽 농민들의 의례 속에는 심지어 고대 그리스 이전에 아주 오래된 신화 의례의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강력한 일신교 아래에서도 수천 년을 버텨온 생명력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 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금속, 특히 철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혁명이었죠.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철을 사용했다고요? 네, 그래서 초기 철은 하늘의 금속이라고 불렸습니다. 수메르어로는 안바라고 했죠. 이게 아주 희귀하고 금만큼이나 귀했기 때문에 주로 왕이나 신을 위한 어떤 의뢰용 도구를 만드는 데 쓰였어요. 히타이트 왕들도 기록에 보면 하늘에서 온 검은 철을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혁명은 역시 땅속 광석에서 철을 녹여내는 재련술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철광석은 구리나 청동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재련 기술만 확보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용광로 기술하고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강철 제조법이 발전하면서 철은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죠. 이것도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겠네요. 네. 이전에는 주로 하늘의 신성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땅속 깊은 곳, 즉 광물에 깃들어 있는 대지의 신성성과 직접 마주하게 된 겁니다. 고대인들이 금속이 땅속에서 자란다고 믿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광산이 자궁이고 광석은 태알 아니요? 네, 그렇죠. 금속은 땅속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성숙하는데 광부는 그 자연의 시간을 방해하고 조산시키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광산 작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이나 금식, 기도 같은 의례를 치러야 했어요. 성스러운 영역을 침범하는 데에 대한 어떤 경외심, 또 위험을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광산에 사는 정령이나 요정, 귀신 이야기 같은 것도 다 이런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야금술사, 즉 대장장이는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땅에서 캐낸 광석, 그러니까 태아를 가마, 일종의 인공 자궁이죠. 거기에 넣어서 재련하는 야금술사는 어머니 돼지 대신 금속의 성장을 촉진하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을 다루어서 물질을 변형시키고 자연의 느린 시간을 확 단축시키는 불의 지배자였던 거죠. 하지만 금속 자체가 가진 어떤 양면성, 그러니까 신성함과 동시에 파괴적인 힘 때문에 대장장이 역시 숭배의 대상인 동시에 두려움이나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화 속에서 대장장이 신들이 다른 신들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가나안 신화의 코샤르와 하시스, 이집트의 프타, 인도의 트바슈트리, 그리스의 헤파이소스. 다 그렇죠. 이 신들은 다른 신들을 위해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는 제작자이면서 동시에 신들의 궁전을 짓는 건축가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음악이나 노예, 주술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대장장이가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나 치유사, 주술사 역할까지 했던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여기서 엘리아드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인간이 이렇게 자연의 물질 변형에 개입하면서 시간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생각, 이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하에서 수만 년, 수억 년 걸려서 성숙해야 할 광물을 인간이 불의 힘을 빌려서 단 몇 주 만에 완성시키는다고 믿었던 거죠. 이 생각은 수천 년 뒤 연금술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납도 충분한 시간만 주면 언젠가는 금이 돌 텐데 연금술은 바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다. 이런 믿음이었죠. 엘리아드는 이것이 결국 자연을 변형시키고 시간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아주 오래된 욕망,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합성하려는 꿈, 호문쿨루스 같은, 그리고 결국 현대 기술 문명의 특징인 시간을 대체하려는 인간의 투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철기 시대에 싹튼 생각의 종교적 또 철학적 함의는 우리가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빙하기 이후에 적응에서부터 농경의 시작과 그로 인한 세계관의 대변혁, 그리고 금속의 발견까지. 인류의 가장 길었던 혁명이 단순히 어떤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 종교, 사회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는지 엘리아드의 통찰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쵸.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맺었던 그 깊은 관계, 또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가졌던 경외심, 그리고 기술에 부여했던 어떤 신성함과 책임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문화나 생각 속에 여전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진보라든지 기술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존과 의뢰,
그리고 대지와 그 순환의 신성함이 그토록 깊이 연결되었던 이 고대의 세계관을 돌아볼 때 오늘날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관리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우리는 어쩌면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